자, 재영아.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냐면 별의 물리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별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말 그대로 표면 온도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든 광도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든 뭐 아니면 거리 지수를 이용을 해서 얘가 어느 거리쯤에 있는지 가늠을 하든 뭐 그런 여러 가지 물리량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것의 마지막으로 HR도라고 하는 그래프를 만들고 그 안에 별을 나누는 그래서 요 무리는 주계열성이고요. 요 광도 그러니까 HR도 상에서 어디에 있는 애들은 뭐 거성 단계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HR도가 그려진다면 무조건 세로축은 뭘 말해야 해요? 기억나요? 세로축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뭐예요? HR도에서? 그래요. 나 혼자 얘기하지 마. 광도라고 표현을 해도 좋고 별의 실제 밝기로 나타내도 좋고 그도 아니면 절대 등급 뭐가 됐든 세로축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로 이 별이 어떠한 밝기를 가지는 별이냐를 나타내는 거고 자, 가로축이 의미하는 건 누가 뭐래도 뭐라 그랬어요? 표면 온도 온도가 직접 나와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다고 색지수로 나와도 되고 분광형으로 나와도 되고 최대 세기 파장으로 나와도 돼요. 뭐가 됐든 대신 가로축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그래프와는 다르게 왼쪽이 온도로 쳤을 때 고온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온이다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런데 이 HR도에다가 밤하늘에 관측되는 별들을 일일이 광도나 온도 관계를 따져서 여기다가 나타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자, HR도를 이렇게 사선으로 가로지르는 모양새의 별들이 있고 자, 그걸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왼쪽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있더랍니다. 그러고 났는데 얘네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별을 분류를 해놨잖아요. 이런 특성을 가진 애들을 분류를 했는데 그건 결국 HR도에다가 그려놓고 그 상태에서 분류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얘네들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거성이라고 부르고 초거성이 됐든 뭐 적색거성이 됐든 거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세로로 사선으로 가로지른 애들을 주계열성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백색외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얘네를 다 뭐예요? 특징들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1번 주계열성의 특징. HR도 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모양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주계열성 안에서만큼은 광도가 클수록 다시 말하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고 광도가 크면 질량도 크고 반지름도 크다예요. 자, 주계열성에서는 광도가 클수록 표면 온도도 높고 반지름도 크고 별의 질량도 커요. 그죠? 이 관계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특징이니까 주계열성 안에서의 특징이야. 그래서 그림상에서 왼쪽 위로 올라갈수록 광도가 올라가고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질량이 커지고 반지름이 커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 그리고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을 얘기를 할 건데 그 별의 진화도 태양이 지금 현재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데요. 주계열이라는 시간을 약 100억 년 동안 지낸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50억 년을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별이 진화하는 과정을 우리 생애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뭔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유추를 했을 거야. 그게 HR도예요. 밤하늘에 관측되는 별의 단계를 HR도에 그려봤더니 보이는 족족 90%는 다 주계열성 단계더래. 그래서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별은 탄생을 하고 진화를 해서 소멸해가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주계열인 동안을 가장 오래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H알도를 그리면서 별이 한 가지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고 있다라고 유추를 하고 그 과정 중에 주계열성 단계에서 본인의 전체 수명의 90%를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정말로 90%를 사는지 내가 계산을 한 게 아니고요. 밤하늘에 발견되는 별의 90%가 주계열성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 본인의 생애의 90%를 주계열성으로 사는구나 라고 유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명의 90%를 주계열 단계로 있습니다. 이게 주계열성의 특징이죠. 그죠? 그리고 주계열성에서 오른쪽 위로 넘어가면 초거성이 됐든 뭐 적색거성이 됐든 거성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거성의 특징은 뭐예요? 둘 다 누구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그러니까 주계열성 단계에서 초거성으로 넘어가든 적색거성으로 넘어갈 때의 포인트는 항시 주계열 단계보다는 덩치가 커져요. 그죠? 반지름이 커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광도가 올라가죠. 대신 온도는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거성이 되는 과정에서 반지름이 크고 광도가 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계열에 비해서, 그러니까 요 바로 전 단계, 자신의 주계열 단계에 비해서는 표면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흔히 이제 적색거성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앞으로 진화를 한다면 지금 현재 주계열인데 아마 적색거성이 될 거야. 내가 태양이 노란색 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적색거성이니까 표면의 색깔이 적색이 된다는 얘기인데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커지니까 얘는 덩치가 더 커지는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적색거성이나 초거성을 지나면 이제 어디로 가요? 일로 가죠? 우리가 고1 통과 시간에 별의 진화 과정을 한 번쯤 해보셨으니까 그걸 생각을 하시면 적색거성이 더 진화를 하면 대체로 백색 외성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보기에 백색으로 보이는 아이고 적색거성에 비해서 크기가 되게 작아지는데 대신 무거운 애들만 가운데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큰 천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크기가 작고 밀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거성이 이제 과정을 거치면 대체로 제일 무거운 중성자만 모인 별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질량이 커서 그에 의한 중력 수축이 너무 강력하게 작용을 하게 되면 아예 블랙홀이 되거나. 그래서 얘네 둘은 보시다시피 H알도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얘네가 가시광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고 중성자별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을 거의 방출해내지 않고 블랙홀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 우리가 맨눈으로 구별을 하려면 여기서 가시광선이 나와줘야 되는데 대체로 이게 X선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H알도에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H알도에 그려지려면 내 눈으로 색이 구별될 수준의 색깔이 나와야 돼. 그 얘기는 얘한테서 어느 정도의 가시광선이 방출이 돼야 푸른색이다. 백색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H알도에 나타나지 않는다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H알도를 그림으로써 유추한 건 뭐예요? 별은 한 가지 단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뭐 하고 있어요? 진화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내가 얘기할 별의 진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유추하는 데 있어서 H알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건 이제 오늘의 목적에 맞게 별의 진화를 할 건데 1단계 별이 탄생하는 시점부터 해볼 거예요. 별이 탄생하는 시점. 자, 별이 탄생하는 장소를 우리가 흔히 어디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도는 낮고 밀도는 높은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기억나요? 이 성운이 뭐였는지? 자, 우주에도 특정한 물질들이 있겠죠. 아마 빅뱅 우주론으로 치면 초기의 우주에는 기껏해야 수소 헬륨밖에 없었지만 지금 현재 우주에는 아마도 이 별의 진화 과정이 계속 이제 굴러 왔기 때문에 수소 헬륨이 제일 많기는 해도 그 외에 다른 원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 원소들이 이제 우주 공간에 어느 정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물질들이 유달리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가 볼 때 구름처럼 보인다라고 하여 성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운의 포인트는 성간 물질들이 가스나 티끌 같은 성간 물질들이 유달리 좀 많이 모여있는 곳을 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물질들이 기본 재료가 되어서 별이 탄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많이 모여있는 데가 좋아요. 그래서 고밀도인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저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얘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요, 이 입자들이 중력 수축을 못해요. 우리가 뒤에 가면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별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에너지원이 되는 게 중력 수축이라는 어떤 힘인데, 얘네가 온도가 너무 높은 곳에 이 성간물질들이 머무르면 이 온도에 의해서 본인이 운동하려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서로 가운데로 밀집하는 중력 수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도는 낮으면서 밀도가 높은 성간물질이 좀 모여있는 곳에서 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장소에서 만약에 저 가스, 먼지, 티끌 얘네들이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 사이에 만류인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질량을 가진 입자들 사이에 분명히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물질들이 가운데로 모이게 돼요. 우린 이걸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에너지원이 되어 저 가스 덩어리, 먼지 덩어리였던 성운이 질량이 큰 애들이 가운데로 막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입자가 가운데로 모이면요, 얘네가 위치 에너지가 변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여기서 분필을 떨어뜨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처럼 중력 수축 에너지는 입자의 위치가 달라질 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뭔가 이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분필을 떨어뜨리면 얘가 갖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 에너지의 변화가 뭘로 발생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열로 발생을 합니다. 온도를 올려요. 그래서 입자들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동시에 이 덩어리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근원이 되어 전체적으로 부피가 줄면서 가운데에 질량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을 구성한 얘네들 전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야. 모이면 모일수록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 그래서 얘가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요, 가시광선을 방출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망원경 같은 걸로 볼 때 이제 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를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원시별이 되고요. 아직 별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원시야. 별 되기 직전이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작용하는 중이야. 그래서 온도를 계속 올리다 보면 결국 이 원시별인 상태를 더 넘어가서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가 되면 1000만 K에 도달을 하면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별이 탄생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성간 물질의 주 물질이 뭐냐? 저 성간 물질을 가스, 먼지, 티끌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소로 치면 뭐가 주냐? 수소예요. 그죠? 그럼 말 그대로 수소들이 모이는 거야. 그래서 모였는데 그 온도가 몇 도가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K가 되시면 뭐가 시작된다? 수소 핵 융합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요때부터를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별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잘 아는 주계열성. 선생님, 만약에요 1000만 K에 도달하지 못한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걔네는 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갈색 외성 뭐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색을 띠다가 1000만 K에 못 가면 핵융합을 못 하니까 그냥 자신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그냥 쭉 갖다 베리고 색깔이 점점 줄다가 그냥 끝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주계열성이 되었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릴 때는 이렇게 많이들 그리죠. 수소 덩어리야, 얘 지금, 그지? 수소 덩어리인데 중심부가 표면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여기가 중심핵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가 온도가 얼마인 거야? 1000만 K가 되면 중심핵에서 수소를 가지고 헬륨을 만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가벼운 원소인 수소를 가지고, 그지? 가벼운 원자핵인 수소를 가지고 조금 더 무거운 원자핵인 헬륨을 만드는 핵융합 과정이 벌어져요.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 지금 중심에는 그럼 헬륨이 만들어지는 중인데 가장자리는 그냥 수소예요. 그죠? 가장자리는. 이 상태를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데 주계열성에 딱 도착을 했을 때의 포인트는 성운에서부터 주계열 될 때까지는 무슨 힘밖에 없냐면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얘한테 공급되는 온도를 올리든 뭘 하든 색을 나타내든 뭘 하든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중력 수축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피가 줄어요. 계속 밀도가 커지고. 그런데 주계열성이 딱 되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의 포인트는 핵융합 과정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방출을 해요. 그래서 이 중심핵에서 핵융합에 의하여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뜨거워지면 질수록 저 수소 헬륨 기체들은 뭐 하려고 해?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 온도가 올라가면. 뜨거운 기체일수록 팽창하려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얘네도 당연히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니까 뭐가 동시에 작용을 해요? 중력 수축이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력 수축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한 뭐 하진 않는, 없어지는 힘이 아니에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중력 수축하려는 힘도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 요 전까지는 중력 수축 에너지밖에 없었으니까 그것이 근본이 돼서 부피는 작아지고 밀도는 커지고 동시에 내부 온도는 올라가고. 아니, 선생님,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는 팽창하려고 한다면서요. 그죠? 자, 선후가 달라요. 중력 수축 에너지가 원인이 되어 뭘 한 거예요? 부피가 작아지고 밀도가 커지고 온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부피를 유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뭐가 더해져 버렸어요? 주계열성이 되면 수소 핵융합이 플러스가 되면서 팽창하려는 힘이 커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흔히 뭐라고 하냐면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체 내부의 압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체 압력. 모든 기체 압력은 어떤 방향으로? 바깥으로 해요. 부피가 커지는 방향으로. 그죠? 내가 풍선 불면 풍선이 쪼그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커지잖아요. 자, 기체 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부피벽을 다 때리면서 커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팽창하려는 힘을 내부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니까 얘네도 뭐 하려고 해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이제 부피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그래서 하려는 힘이 동시에 발생을 하겠죠. 얘는 아까부터 있던 애인데, 그죠? 주계열이 되면 얘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 둘이 어떤 상태를 만들면 평형 상태를 만들어서 주계열성 단계의 별이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고 크기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고 크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요 그냥 기체 덩어리예요. 기체 덩어리는
정말 쉽게 부피를 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뭐 탁구공 같은 게 찌그러졌어. 그럼 뜨거운 물에만 넣어도 펴져. 금방 부피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 큰 기체 덩어리가 부피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크기를 유지하고 부피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 둘 사이의 힘의 균형이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불러요?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불러요. 수소 핵융합에 의한 팽창하려는 힘과 이 입자 자체의 질량이 만드는 중력 수축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 그래서 그 결과 주계열성인 동안만큼은 크기가 모양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계열성일 때 그래서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수소 핵융합이 계속 일어나는 동안에는 주계열에 머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중심핵의 수소를 완전히 소비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중심핵의 수소가 다 헬륨이 되고 이제 수소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선생님, 여기도 있잖아요. 자, 얘는 온도가 안 돼서 수소 핵융합을 못하는 지점이에요. 요 중심부에서만 1000만 K가 넘어가서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어요. 바깥의 수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심핵의 수소를 완전히 소비하고 나면 이제 수소 핵융합이 멈춰요. 그러면 이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뭐 하게 돼요? 중력 수축하게 돼요. 그거를 다음 단계로 별에 진화하는 과정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주계열인 동안이 제일 중요해요. 질문을 제일 많이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 지구로 치면 현재 태양이 주계열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유지되고 모양이 유지되는 상태이더라.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수소 핵융합 반응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잠깐 짚고 갑시다. 우리 지난 학기에 물리시험을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죠? 수소 핵융합은 핵융합 반응 중에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얘기죠. 수소를 가지고 뭘 만든다? 가벼운 수소를 가지고 무거운 헬륨을 만든다. 왜냐? 수소는 참고로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 1번의 질량수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뭐이네요? 양성자 하나밖에 갖지 않은 애예요. 양성자 하나. 자, 그럼 여기서 뭔가 너 무슨 소리 하니라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자, 얘를 잠시 헤어지고 자, 모든 물질을 쪼개면 원자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죠?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원자 안에는 뭐가 들었다? 우리는 알아요. 원자 핵과 전자가 들어있다고 배웁니다. 그죠? 뭐 원자 핵을 발견한 사람, 전자를 발견한 사람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원자 핵을 다시 쪼갰을 때 이 안에 뭐가 들었었나요? 양성자와 자, 중성자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죠? 원자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었더라. 실은 더 쪼개졌죠? 양성자 안에 뭐 들었어요? 쿼크 들었어요. 그죠? 중성자 안에도 쿼크가 들었는데 들어있는 쿼크의 종류, 개수의 비율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전자는 아시다시피 마이너스의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여기 리튬이라는 원자를 내가 만약에 그린다면 리튬은 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네. 주기율표상에서 원자번호 3번이고요. 질량수가 7이에요. 자,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원소 기호가 쓰여지고요. 이 기호 앞에 숫자가 2개가 써져요. 자, 그러면 기호 앞에 숫자가 여기도 하나 써질 거고 여기도 하나 써질 건데 요 밑에 쓰여진 숫자를 뭘 말하라고 하냐면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것은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예요. 양성자의 개수. 원자 번호가 리튬이 3번이라고 그랬으니까 리튬 원자 속에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3개 들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양성자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입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3개 들어있는 리튬은 핵 속에 플러스 3의 전하를 띠고 있는 거예요. 왜? 양성자가 3개 들었으니까. 자, 그리고 그 위에 써져 있는 이 글자는 뭘 말하는 거냐? 질량수를 말하는 거예요. 질량수. 질량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원자 핵 속에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를 합쳐서 표시한 거예요. 양성자의 숫자와 중성자의 숫자를 합쳐서. 그래서 여기 리튬에 지금 여기 7이라고 썼기 때문에 리튬 원자 내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가 3개, 중성자가 4개 들어있어요.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요들을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 X라는 원자가 중성의 원자라면, 그죠? 만약 얘가 중성의 원자야, 이온 상태가 아니야. 양이온이 됐든 음이온이 됐든 이온 상태가 아니라면 얘는 전체적으로 말 그대로 플러스도 띄지 말고 마이너스도 띄지 말고 중성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하나당 플러스 1인데 3개가 들은 놈이니까 그거를 상쇄하려면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성의 원자일 때는 원자 번호가 곧 전자 수가 됩니다. 그죠? 요런 얘기들은 직접적으로 지구과학이랑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수소 핵융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초고성에 가면 더 큰 이제 무거운 원소들의 융합에 대한 얘기를 막 할 거란 말이야. 그거를 할 때 원소 기호가 나오면 어색하지 말라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플러스 3의 전하를 띠고 핵은, 그리고 여기에 전자가 3개가, 자, 여기 1개, 2개, 마지막에 1개 뭐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수소는 주기율표상에서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질량수가 1짜리예요. 얘는 양성자 1개만 가지는 애예요. 양성자 1개. 그런데 얘가 헬륨이 되고 싶어요. 근데 헬륨은 어떤 놈인가 봤더니 2의 4야. 무슨 뜻이에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러니까 전자를 다 치우고서라도 원자 핵 속에 수소는 알갱이가 하나 있어. 양성자 1개. 근데 헬륨은 알갱이가 4개는 돼야 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질량이 가벼운 원자 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를 무거운 원자 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벼운 애들을 가지고 무거운 놈을 만들 거라서 핵융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벼운 애들을 가지고 무거운 걸 만들 거라서. 그래서 참고로 얘 4개를 가지고 이거 하나를 만들 거예요. 수소, 얘는 그냥 내가 알짜식만 쓰는 거야. 자, 수소 4개를 가지고 헬륨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에너지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에너지가 이 팽창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거지. 자, 그런데 그럼 이 에너지는 무엇으로부터 온 거냐? 그죠? 에너지는 무엇으로부터 온 거냐? 자, 뭐라고 표현해요? 이 에너지를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표현하죠. 질량 결손 에너지.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자, 수소 4개를 합친 전체 질량이 그것으로 만들어진 헬륨 하나 전체 질량보다 무조건 무거워요. 자, 전체 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질량. 전체 질량이 핵융합이 일어나기 전이 핵융합이 일어난 후에 비해서 항상 커요. 자, 이건 모든 핵반응이 그래요. 융합을 하든 분열을 하든 상관없어요. 핵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반응 전보다 반응 후의 전체 질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 줄어드는 양이 되게 작기는 합니다. 우리가 아마 질량 그램으로 구별하기도 모호할 만큼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질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그 줄어든 질량 어디로 갔냐? 그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어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해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질량, 에너지, 동등성. 자, 뭐 이런 거야. 여기 분필이 가만히 멈춰 있어요. 자, 내가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면을 책상으로 하면, 그죠?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면을 책상으로 하면 지금 이 분필은 기준면에 놓여 있으므로 포텐셜 에너지가 빵이에요. 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얘가 움직이지 않으면 운동 에너지가 빵입니다. 그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가 역학적 에너지를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 교실에 내가 이렇게 분필을 여기다 놓으면 얘는 역학적 에너지를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안 갖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지금 얘는 뭐예요? 아니, 질량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뭘 가지는 거야? 에너지를 가지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에요. 얘는 누가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아인슈타인이 제안을 한 거예요. 뭐 하려고? 상대성 이론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걸 경험을 못해요, 아예. 이런 거지. 내가 얘를 여기다 가만히 놔도 얘가 지가 알아서 뾰로롱 하고 뭐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빛이 되어 날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죠? 나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분필을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얘가 알아서 막 타! 열을 내고 빛을 내고 막 이러면서 막 날아가. 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얘를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라도 해야지. 온도를 얘한테 온도를 올리든 산소를 공급을 해서 내가 뭔가 태우는 화학적인 반응을 일어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냥 혼자는 안 해, 아무것도. 얘는 아니야.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서 가장 많이 예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하는 핵 융합, 핵 분열이에요. 얘네들의 포인트는 뭐예요? 핵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반응은 기본적인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시간에 나오는. 화학 반응은 아까 이 원자 구조에서 치면 핵은 아무것도 안 해요. 뭐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요 전자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화학 반응은 전자를 줬다가 뺏었다가 뭐 네가 가지고 갔다가 내가 가지고 갔다가 아니야 여기다 놔둬봐 같이 하자 이러고 하는 게 화학 반응이야. 근데 핵 반응은요 전자의 존재 자체 무시해요. 쟤는 필요도 없어요. 뭐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핵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나오거나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다는 그 핵 분열 반응이 나오면 핵 반응이고 핵 반응이 벌어질 때는 무조건 질량이 줄어요. 무조건. 지금 한 것처럼 가벼운 원자핵을 무거운 원자핵으로 융합을 하든 반대로 무거운 원자핵이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져도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어느 방향으로 핵 반응이 일어나든 간에 포인트는 반응이 일어나기 전보다 반응이 일어난 후에 반드시 전체 질량이 줄어요. 그 줄어든 찔끔의 질량이 뭐가 되어 날아가는 거야?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죠. 델타 M이 줄어드는 질량. 거기에 광속의 제곱배만큼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1kg이 줄었다.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야?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야. 그만큼 적은 질량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주계열성의 중심핵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계열성의 중심핵에서 수소를 가지고 헬륨을 만드는 반응이 벌어지면서 그 미세한 질량 변화가 에너지가 되어 방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구의 입장에서는 지구에서 벌어지는 모든 반응의 99.999%의 에너지원이 돼요. 그죠? 내가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것도 누구 덕이에요? 태양 덕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형광등을 쓰는 것도 누구 덕이에요? 태양 덕이죠.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고 전기 에너지는 뭘로부터 왔을까? 원자력이 아니라고 치고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왔을까? 내를 화력발전소에서 뭘 태웠다 쳐. 화석연료는 어디서 왔을까? 화석연료는요 대체로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걔네가 매몰돼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태양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그런 현유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크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계열성에서 가장 큰 특징은 수소 핵융합이에요. 그 수소 핵융합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 그리고 질량 결손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요 정도는 통합과학에까지예요. 통합과학 고1 과정은 딱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고2 과정으로 넘어오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실은 종류가 2개가 있어요. 자, 알자 반응은 똑같아요. 수소 4개 가지고 헬륨 하나 만드는 거. 그런데 정말 순수하게 수소들끼리만 반응하여 헬륨을 만드는 걸 양성자 반응이라고 하고요. 아니, 탄소나 질소나 산소 같은 다른 원소가 수소들을 등 떠미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주변에 있는 수소한테 탄소, 질소, 산소가 등떠미 촉매 역할을 하여 반응을 좀 더 빠르고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걸 CNO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2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얘기한 그냥 기본 반응, 양성자 수소가 헬륨을 만드는 PP 반응이거나 아니면 탄소가 질소가 되고 질소가 산소가 되고 산소가 다시 탄소가 돼요. 탄소가 질소가 됐다가 얘가 산소가 됐다가 다시 탄소가 됩니다. 이 원자들이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수소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이렇게 막 반응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는 그냥 뭐만 하는 거 이렇게 순환만 하는 거고 요 순환하는 중간중간에 아까 얘기한 수소 4개를 가지고 헬륨을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냥 단순히 쟤네끼리만 하는 것보다 얘가 요 과정을 거치면서 도와주는 것이 훨씬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CNO 반응에서 수소 핵융합을 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빠르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뭐라고 하냐면 똑같은 주계열이라도 아까 우리 지웠네. HR도 상에서 똑같은 주계열성 물이더라도 광도가 다 다르잖아요. 내가 광도가 클수록 질량이 크다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질량이 크다라는 거는 광도가 커야 되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의 방식이 조금 달라요. 태양 정도 질량의 주계열은 기본적으로 그냥 양성자 반응을 통하여 에너지를 만듭니다. 근데 태양보다 질량이 좀 큰 주계열의 경우에는 CNO 반응이 더 우세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나만 힘든 것 같지?